최전방과 중원 사이에서 전반적인 팀의 공격 시퀀스를 지휘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직접 타격과 플레이메이킹의 역할을 하기 위해 팀의 공격이 이 포지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선수와 감독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상대방의 최우선 수비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강도의 압박을 받는 포지션이고, 이를 풀어내기 위해 팀플레이 능력으로 분류되는 시야, 빠르고 정확한 패스와 동시에 개인 플레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온더볼 영역의 어빌리티를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이 포지션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나폴리로 팀을 옮겼지만 영원한 맨전드인 케빈 더브라이너, 트래블을 2번이나 달성한 미네넬 레전드 토마스 밀러, 공격수와 공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량의 주드 벨링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정교를 갱신하며 리버풀로 팀을 옮긴 비르츠 등 공격형 미드필더는 중앙 미드필더와 더불어 시장 가치가 유난히 높은 포지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오늘은 시장 가치 탑10 시리즈 중 6번째 공격형 미드필더 편입니다. 언제나처럼 소개되지 않은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4위에 랭크된 첼시의 콜 파머와 함께 맨시티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아스톤 빌라의 모건 로저스가 첫 번째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로저스는 24-25 시즌 총 14골 13어시로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10은 가뿐히 넘는 좋은 공격력과 보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리미어리그 8골 10어시와 챔피언스리그 4골 2어시는 로저스가 큰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25 시즌 17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시티의 수비진을 말 그대로 갈아버리며 1골 1어시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어시스트 장면부터 보시면 골키퍼에서 중앙의 틸레마스까지 상당히 긴 패스로 아스톤 빌라의 공격 빌드업이 시작됩니다. 로저스는 이 패스가 중원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별 다른 신호 없이 그저 중앙으로 질주하기 시작하는데, 맨시티의 수비수들은 패스가 막힐 거라 생각했는지 달리는 로저스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스는 로저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고, 그나마 스프린트가 빠른 아칸지가 따라붙었으나 옆에서 같이 침투해준 존 듀란에게 빠른 패스, 듀란의 슈팅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로저스의 패스기를 보는 시야와 오프 더블 퀄리티가 상당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경기에서의 득점 장면입니다. 로저스가 낮은 위치에서 압박 2명을 달고 직접 드리블을 하며 중앙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뒤에서의 압박을 이겨내자마자 이번에 전방의 2명이 간격을 좁히는 방식의 압박을 걸었는데, 로저스는 직진하는 척 리코 루이스의 뒤로 살짝 공을 빼서 오른쪽에 맥긴에게 패스, 틸레마스가 맥긴의 뒤로 돌아 그바르디올의 시선을 끈 사이 맥긴은 로저스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주었고, 그대로 오른쪽 골망을 흔들며 득점을 기록합니다. 수비를 끌어들이며 맥긴과 듀란에게 패스하는 모습이나 본인에게 공이 왔을 때 슈팅을 꺼리지 않으며 그 공을 받기 위해 빈 공간을 찾아다니는 모습은 완벽한 공미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저스는 윙어 포지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윙어라는 측면에서 아스날과 첼시 등의 빅클럽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약긴만을 상대로 소위 말하는 양악을 한 게 아니라 챔스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23세의 어린 나이라는 점에서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았으니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이번 챕터의 주인공은 24-25 시즌 바르셀로나의 마지막 라리가 득점을 장식한 선수, 그러나 부상, 질병, 선수 등록 문제까지 겹쳐 시즌 내내 고생이 많았던 다니 올모입니다. 프로필에 적어놓은 것처럼 부상이 상당히 잦은 선수이고, 시즌 중 부상 이탈 기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라리가 챔스 출전 시간이 1647분에 불과합니다. 지표를 보시면 중앙 미드필더 편에서 강조했던 전진 패스와 전진 드리블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패스는 상위 10%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전진 드리블과 패스 리시브는 상위 50%에도 들지 못하며 양발잡이 테크니션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기록한 스탯은 이외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 2024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는데, 공격 포인트 생산에서 야말과 1위를 달성, 야말이 1골 4어시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모는 3골 2어시를 작성, 이상적인 공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양발잡이가 슈팅 능력을 갖추면 얼마나 위력적일 수 있는지 이번 24-25 시즌에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로가 아무래도 토너먼트 형식의 경기이다 보니 올모가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는지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유로가 아닌 약 1년의 시간을 소비하는 리그를 기준으로 보면 올모는 한 시즌 동안 1216분을 소화하며 25경기에 출전, 즉 평균 약 49분 정도를 뛴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10골 3어시입니다. 하프타임이 조금 넘는 시간을 뛰면서 이 정도 해주는 선수는 유럽 축구를 넘어 세계를 뒤져봐도 몇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모가 축구를 쉽게 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동작이 간결한 것도 있지만 정확한 볼 방출을 위한 시야 확보 능력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보이는 경기 화면처럼 같이 뛰어주는 선수 중 주력이 빠른 선수를 바로 캐치하여 충분히 달려서 잡을 만한 패스를 준다던가, 흔히 말하는 노룩 패스라고들 하지만 미리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패스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박스 안에서 미리 시야를 확보한 다음 최대한의 수비수를 본인에게로 끌어당기며 침투해오는 동료에게 공을 넘겨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는 축구도사의 향기를 물씬 풍깁니다. 그러나 올모는 이제 전성기에 진입할 나이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꺾일 타이밍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아쉽게 트래블을 놓치긴 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해보겠습니다.
190cm에 가까운 피지컬과 함께 최전방과 중원을 넘나드는 유연한 역할 수행 능력으로 이번 시즌 아틀레틱 클루브 공격의 핵심인 오이안 산세트가 8위에 올랐습니다. 산세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마무리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22-23 시즌과 24-25 시즌에 득점으로만 두 자릿수를 넘겼고 특히 이번 24-25 시즌에 라리가에서만 15득점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에 해당하는 수치로 박스 타격 능력이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산세트의 지표를 보시면 이번 시즌 산세트의 총 공격 포인트는 17골 3어시입니다. 말하자면 패스에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주는 것보다 만들어진 찬스를 득점으로 잇는 마무리에 특화된 유형의 공미라고 보여집니다. 산세트에게 부여된 롤은 매우 다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미 치고 낮은 위치에서 직접 볼을 운반하며 공격의 템포를 조절하여 볼을 방출한다던가 거구의 피지컬을 이용해 직접 박스 안으로 들어가 마무리를 돕는다던가 득점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막힌 슈팅을 빠르게 달려가 다시 득점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다양한 역할을 보고 있자면 이 선수에게 부여된 롤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즉 좋게 말하면 너 좋을 대로 자유롭게 해라이고 나쁘게 말한다면 너무 많은 롤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산세트가 맡은 롤이 뭐라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많다는 뜻인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산세트의 부상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빠진 기간이 총 합 3달 정도 되는데 대부분 햄스트링 아니면 무릎 쪽 부상입니다. 산세트가 팀의 공격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팀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 많은 역할이 부여되더라도 받아들이면 뛸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부상 관리는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3-24 시즌 분데스리가 8골 11어시에 이어 24-25 시즌 리그에서 10골 7어시를 기록하며 공격력에 대한 검증을 어느 정도 마쳤고 이제 첼시로의 이적이 가까워진 듯한 사비 시몬스가 7위로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공미와 윙어를 오가는 멀티 포지션 선수로 제가 보던 시몬스는 단순히 빠른 것뿐만 아니라 기어 변환 속도가 비상식적으로 빠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최고 속도, 최저 속도에 다다르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보여드리는 경기 장면처럼 가속도와 상체를 이용한 순간적인 페이크로 상대 수비수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놓치게 하거나 온볼 상황이어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방향 전환을 해도 상대 수비수가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로 드리블을 통해 순식간으로 박스 안에 진입하는 플레이는 만약 시몬스가 첼시로 이적하게 된다면 엔조가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볼 운반이라는 새로운 옵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파머의 공격 부담감을 확실히 낮춰줄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그의 차이는 감안해야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표를 비교해봤을 때 시몬스가 기대 득점, 도움을 모두 더 나은 수치로 기록했으며 훨씬 적은 경기를 치르고도 이 정도의 스탯을 뽑아냈으니 더 좋은 팀에서 좋은 퀄리티의 동료들과 함께 했을 때 훨씬 나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수비 지표에서도 약간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격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꺼리지 않는 꽤 좋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기동력, 전방 압박 등을 중요시하는 라이프치히의 선수이니 조직적인 움직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레스카에게 딱 알맞은 프로필의 선수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시몬스가 안 오면 가르나초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블루스 분들께서는 그냥 시몬스를 데려와라고 목 놓아 외치는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어지간하면 첼시로 이적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더 큰 무대에서 시몬스가 어떤 활약을 할지 개인적으로 기대되기도 하는데 최근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는 첼시에 이적해 와서 팀과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직전 챕터의 주인공 시몬스의 팀 라이프치히의 선수였고 현재는 리버풀의 미드필더로 활약하고 있는 도미닉 소보슬라이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보슬라이는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 루이스 디아스와 함께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리버풀의 리그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 90분당 지표를 보시면 패스 관련 지표가 유독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훌륭한 피지컬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른 리버풀 선수들이 잘 해주지 못하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공간을 열어줍니다. 다만 다른 지표를 보면서 교차 검증을 해보자면 확실히 볼 방출의 퀄리티는 상당히 높지만 공미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중 하나인 전진 드리블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이는 볼 간수 능력이 좋지 않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며 소보슬라이를 플레이메이커로서 활용하기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시즌부터는 비르츠의 영입으로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의 자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으며 소보슬라이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벤치 혹은 이적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활동량과 피지컬을 통해 경기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소보슬라이뿐만 아니라 비르츠, 존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르츠가 전술상 다른 포지션에서 뛰는 경기라면 소보슬라이에게도 기회는 찾아오겠지만 메갈리스터와 비르츠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보슬라이 또한 부족한 온더볼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피지컬, 활동량, 정확한 킥 능력은 분명 큰 무기지만 미드필더인 이상 공을 오래 간직하고 상황을 조율하는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만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값만 생각하면 훨씬 더 윗순위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 12월 중순까지 1억 1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훨씬 높은 가격표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번 시즌 유독 실망스러운 활약을 통해 가치가 하락해버린 아스날의 웨데가르드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입니다. 2위 팀의 주장에게 다소 가혹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장이 팀을 이끌기는커녕 찬스를 얻는 족족 죄다 무산시키면서 아스날의 무관에 일조해버리는 참혹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중요한 경기에서의 활약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새가슴의 면모를 너무 많이 보였는데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페널티킥을 실축한다든가, 이겨야만 했던 파리와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서 보란듯이 침묵을 지킨다던가 하는 모습들은 토트넘 시절에 케인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설명 없이도 웨데가르드는 아스날을 상위권의 팀으로 이끌어준 팀 리빌딩의 1등 공신 중 한 명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번 시즌의 부진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지만, 오는 25-26 시즌은 사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스날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중앙 공격수 문제를 스포르팅 출신의 요케레스를 영입함으로 보완했고, 수비맨디의 합류로 중원의 뎁스가 단단해졌으며, 루이스 스켈리나 은하네리 같은 뛰어난 어린 선수들의 등장으로 다소 부족해 보였던 에너지 레벨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시즌은 웨데가르드뿐만이 아니라 아스날 전체의 분수령이라 생각합니다. 리빌딩에 성공하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팀이 되었지만, 그동안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같은 유의미한 우승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무관으로 마무리하면 정말 팀이 사지분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이뤄내야만 하는 아스날의 주장으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24-25 시즌은 잠깐 주춤했지만 후반기부터 폼을 끌어올려 부활에 성공하며 클럽 월드컵에서 트래블팀 파리를 꺾어버린 첼시 공격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콜 파머가 4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첼시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25-26 시즌을 앞두고 영입한 선수들만 해도 에스테방, 주앙 페드루, 기튼스 등 여러 선수들을 영입했으며, 모든 공격 시퀀스에서 이들을 지휘할 파머는 클럽 월드컵에서 트래블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무려 2골 1어시를 정립, 첼시의 3골에 모두 기여하며 팀의 부활을 모든 축구 팬에게 알렸습니다. 24-25 시즌 파머의 지표를 보시면 슈팅 찬스 메이킹 능력이나 전방으로 공을 보내주는 능력,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5골 8어시를 쌓은 활약도를 보며 공미로서 플레이 메이킹은 꽤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후반기에 들어서는 2월, 잭슨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2달간 누워버리고 은근쿠와 기우마저 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파머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그 32라운드 입스위치전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리버풀전엔 득점을 올리며 3대1 승리에 기여했고, 시즌 종료 후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득점에 관여하며 완벽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전 챕터인 웨데가르드부터 1위까지는 실력에 대해 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즌의 팔머가 유독 기대되는 이유는 시즌 중 부진과 부활을 모두 경험하면서도 첼시의 공격 작업 전반을 팔머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제 첼시는 왼쪽 윙을 마지막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7위를 기록했던 시몬스가 첼시로 넘어와 팔머와 왼쪽 윙의 뎁스를 채워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다리가 돌아가는 안타까운 부상으로 최소 전반기까지는 출전 불가, 조금 더 여유롭게 회복 기간을 잡게 된다면 이번 시즌을 패스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여준 포텐셜만으로 3위를 기록해버린 무시알라가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표로 알 수 있듯이 무시알라는 드리블러 유형입니다. 상위 2%에 달하는 수비를 제치는 드리블, 특히 좁은 지역에서 라크로케타를 통해 빠져나가는 무브는 무시알라의 시그니처 무브라 할 수 있습니다. 전진 패스도 꽤 높은 수준으로 주는 이타적인 선수지만, 기본적으로 무시알라는 온더볼을 통해 경기의 템포를 직접 조절하는 선수인 만큼 본인과 팀이 같이 전진하기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패스를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즉, 경기의 템포를 주도하되 탐욕으로 망쳐놓지 않는 유형의 영리한 선수라는 뜻입니다. 무시알라는 21-22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한 시즌당 두 자릿수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미넨에 참가한 모든 대회를 기준으로 21-22 시즌에 8골 5어시, 22-23 시즌에 16골 13어시, 23-24 시즌에 12골 7어시, 24-25 시즌에 21골 5어시입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드리블러로서 공격 작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탯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때때로 수비적인 전술을 채택하는 팀을 만나면 두 줄 수비에 가로막혀 소유권을 내준다던가 하는 아직 한계점은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경기장을 풀어줄 수 있는 올리세와 케인을 통해 수동적으로 단점을 가릴 게 아니라, 각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공을 내주는 적극적으로 동료를 활용하는 움직임 또한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또한 잔부상이 정말 많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교한 테크닉에 비해 신장이 큰 편이라 부하가 가해질수록 부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이라 보입니다. 최근 루이스 디아스의 이적으로 인해 무시알라가 담당하던 공격 전개에 대한 부담이 분산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장기 결장은 유감스럽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잘 회복해서 좋은 퍼포먼스로 다시 만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즌 종료까지는 카이세도가 1억 1,500만 파운드로 프리미어리그 내 최고 이적료 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1억 1,600만 파운드로 리그 레코드를 갈아치운 독일에서 안필드로 날아온 신성 플로리안 비르츠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4-25 시즌 총 16골 14어시를 기록했으며 분데스리가에서 10골 12어시로 10을 달성, 챔피언스 리그에서 6골 1어시로 큰 무대에서도 본인이 먹힌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리버풀에서 뛰게 되었기 때문에 스탯 같은 지표보다 실제 팀과의 전술이나 조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최근에 있었던 밀란과의 경기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살라의 돌파 경로에 수비가 많아 비르츠가 역으로 수비 사이로 파고들어 살라의 공을 받아주는 장면입니다. 살라가 비르츠에게 공을 내주었으나 밀란의 수비가 바로 비르츠로 타겟을 옮겼고 비르츠는 압박이 붙는 짧은 시간 동안 헤드업을 통해 후방의 소보슬라이를 확인, 패스를 바로 내주며 압박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비르츠가 중앙에서 공을 받자마자 침투하는 살라를 보고 바로 공을 내줬으나 살라가 득점 찬스를 비르츠에게 양보하는 바람에 아쉽게 수비에 막혀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비르츠가 공을 받아 살짝 전진할 때 엘리엇이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수비수 사이에 간격이 넓은 것을 확인하고 그 사이로 패스를 찔러주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얼핏 이러한 장면들이 평범해 보이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유독 비르츠의 플레이가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정확하고 빠른 공간 인식 능력 덕분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무시알라가 테크닉의 정점이라면 비르츠 본인은 공간 활용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르츠를 서칭하다가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간을 스캔하는지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져와 봤습니다. 사다리골의 포유 안에서 패스를 받으면서 바로 압박이 들어온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려 바로 패스를 건네줄 공간을 찾습니다. 발이 빠른 아들리와 적당히 침투할 공간을 스캔한 비르츠는 그대로 아들리에게 공을 내줬고 이는 곧바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비르츠는 하나의 동작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 동작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시야를 빠르게 확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메갈리스터와도 공통점이 있는 부분인데 공을 받기 전 이미 주변을 파악하는 습관이 플레이메이킹의 정밀도를 더욱 높여주는 셈입니다. 제가 보는 비르츠는 테크니션입니다. 단순히 발밑이나 볼 방출도 상당한 퀄리티이지만 제가 말하는 테크닉은 공간을 잊고 조율하는 능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좋은 온더볼 능력에 더불어 시야 확보를 통한 동료들의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는 점은 팀플레이의 퀄리티를 끌어올려줍니다. 개인적으로 프리시즌 단 한 경기에 불과하지만 이적료 값은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 비르츠를 앞세워 과연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난 중앙 미드필더 펜에서 발베르데가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페드리에 밀려 2위였는데 주드 벨링엄이 무려 1억 8천만 유로의 시장 가치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며 발베르데의 아쉬움을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벨링엄은 기본적으로 공미와 중미를 주 포지션으로 하지만 23-24 시즌처럼 세컨톱을 보거나 어그레시브한 태도와 피지컬을 살린 수비형 미드필더, 기동력을 살린 측면 미드필더도 소화 가능한 중원의 모든 포지션을 뛸 수 있는 진정한 컴플리트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24 시즌 벤제마의 공백을 메우며 이적 첫 시즌에도 불구하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형태로 활약하며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피지컬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워주는 플레이를 통해 시즌 42경기 23득점 1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다소 아쉽게 보일만한 이번 24-25 시즌은 은바페의 합류로 인해 득점기회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총 58경기 15득점 14도움을 기록하며 기회가 왔을 때 그 능력을 확실히 살려주는 강심장의 면모, 즉 뛰어난 클러치 능력은 여전함을 보였습니다. 벨링엄의 지난 1년간 지표를 보시면 1위치고는 다소 낮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레알의 공격이 전반기에는 비니시우스, 후반기에는 은바페에게 집중된 점과 벨링엄이 수비적인 부분에 상당히 기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들의 압박 기여도가 없다시피 한 상황과 벨링엄이 직접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전술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는데 이는 발베르데와 마찬가지로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기여도로 할 수 있습니다. 23-24 시즌에 보여줬던 득점력과 플레이메이킹, 24-25 시즌에 보여준 수비에 대한 태도와 미드필더로서의 뛰어난 판단력 등을 토대로 현 시점 유럽 축구 공미의 정점이라 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알의 문제는 중원이 아니라 공격진의 태만한 수비 가담과 안정감이 떨어지는 수비 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다뤄보도록 하고 벨링엄의 새로운 시즌은 늘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너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인 사비 알론소 체제에서 벨링엄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예상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팀의 공격 전반을 만들어주는 중심축,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공격 시퀀스를 조율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공민은 화려한 플레이와 실질적인 지표를 동시에 요구받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수 소개 중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선수들 모두 본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 말고도 세컨드 스트라이커, 좌우 윙,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유형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유형이기 때문에 더욱 비싼 값이 매겨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게 영상에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은 고정 댓글에 따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